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에필로그 1장 미차 구출 계획. 미차의 공판 후 닷새째 되는 날 이른 아침 9시도 채 되기 전에 알료샤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방문했다. 그것은 그들 두 사람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의논을 하고 아울러 그가 부탁받은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언젠가 그루셴카의 방문을 받았을 때와 같은 방에서 그를 맞았다. 바로 옆방에는 선망증에 걸린 형 이반이 인사불성인 채 누워 있었다. 카체리나는 공판장에서 그런 장면이 벌어진 직후에 의식을 잃은 이반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세상 사람들의 뒷공론이나 비난을 전혀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 와 있던 두 친척 부인 중에 한 사람은 공판이 끝나자 곧 모스크바로 떠났으나 또 한 사람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카체리나는 자기의 결심대로 병자의 간호를 위해 밤낮 없이 그 머리맡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반은 바르빈스키와 게리첸 슈투베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의사는 병의 결과를 예언하기를 회피하고 그냥 모스크바로 돌아가 버렸다. 남아있는 두 의사는 카체리나와 알류샤에게 힘이 되어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확실한 희망을 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알류샤는 하루에 2번씩 형을 문병하러 오곤 했었지만 이날 아침엔 특히 난처한 용무가 있어서 왔던 것이다. 그는 그 용무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이라 느꼈으나 마음속으로는 몹시 서두르고 있었다. 그 밖에도 다른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급히 그리로 가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벌써 15분가량이나 이야기를 했다. 카체리나는 지친 듯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그러면서도 병적으로 흥분돼 있었다. 지금 알류샤가 특히 무슨 용무로 찾아왔는지 그녀는 벌써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이의 결심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녀는 특히 강조하는 어조로 알류샤에게 말했다. 어차피 그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불행한 사람은 명예와 양심의 주인공은 그이가 아니에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아니에요. 저쪽 방에 누워있는 사람 말이에요. 형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말이에요. 하고 카체리나는 눈을 빛내면서 덧붙였다. 저희는 벌써 오래전에 이 탈주 계획을 나한테 죄다 말해주었거든요. 실은 벌써 일을 다 꾸며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한테도 좀 알리긴 했지만 아마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호송될 때 여기서 셋째 번역에서 탈주시킬 모양이더군요. 하긴 아직은 꽤 먼 앞날의 일이지만요. 이반 표드르비치는 벌써 그 셋째 번역의 역장한테 갔다 왔답니다. 그러나 호송대의 대장은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건 미리 알 수도 없다는군요. 아마 내일은 자세한 계획서를 당신한테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공판 전날에 이반 표드르비치가 만일의 경우를 위해 나한테 놔두고 갔던 거예요. 아 참, 바로 그때예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걸 당신이 보셨죠? 그이가 층계를 내려가려 할 때 마침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이를 다시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고 알류샤는 대답했다. 그이는 물론 그때 당신한테 숨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바로 이 탈주 계획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이는 그보다 사흘쯤 전에 중요한 내용을 죄다 나한테 말해주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서 사흘 동안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싸웠느냐 하면 만약에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계집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그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발끈 화를 냈던 거예요. 왜 화를 냈는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알 수 없으니까. 그야 물론 그때 그 여자 때문에, 그 몹쓸 계집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그 여자도 드미트리와 함께 외국으로 도망친다는 말에 약이 올랐던 거예요. 카체리나는 분노의 입술을 떨며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 이반 표도르비치는 그때 내가 화를 내는 걸 보고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드미트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난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고 뭐라고 사과할 수도 없었어요. 이반 표도르비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여전히 드미트리를 사랑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더욱이 나는 그보다 훨씬 전에 그이에게 나는 드미트리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다라고 분명히 말해두었거든요. 사실 나는 그 계집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공연히 그이한테 화를 냈던 거죠. 그 후 사흘이 지나서 바로 당신이 오신 그날 저녁에 그이는 봉함이 된 봉투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거든 곧 이 봉투를 뜯어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이는 자기가 알아눕게 되리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이는 그 봉투 속에 상세한 탈주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만일 자기가 죽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하거든 나 혼자서라도 미차를 구출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러면서 10,000루블쯤 되는 돈을 나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검사는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그이가 그 돈을 바꾸어 온 걸 알고 논곳대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반 표드르비치는 아직도 내가 미차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줄곧 질투를 하고 있으면서도 형님을 구출할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글쎄 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드미트리의 구출을 신신당부하는군요. 여기에는 나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희생정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알렉세이 표도르비치, 완전한 의미라는 게 어떤 건지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감격한 나머지 그이의 발밑에 무릎을 꿇으려고까지 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미차의 구출을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이가 그런 오해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이의 발에 키스하는 대신에 그만 한바탕 싫은 소리를 해주었죠. 나는 불행한 여자예요. 나는 이런 성질이거든요. 이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나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이한테 버림을 받고 말 거예요. 그이도 드미트리처럼 나를 버리고 좀 더 성질이 사근사근한 여자한테로 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해요.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당신이 들어오고 내가 그이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말이에요. 그때 그이가 들어오면서 나를 흘끗 보는데 그 눈길엔 말할 수 없는 증오와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드미트리가 살인범이라고 주장한 건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뿐이다라고 당신한테 외쳤던 거예요. 또 한 번 그의 약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한 거죠. 그이는 미차가 범인이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그야말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주장한 건 오히려 나였어요. 그래요. 미친년이나 다름없는 나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벌어진 것도 모두 내 탓이에요. 그이는 설사 내가 드미트리를 사랑한데도 복수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형을 파멸시키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 보이려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까지 나갔던 거죠.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나쁜 건 나 하나뿐이에요. 카차가 이런 고백을 알류샤한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가 지금 참을 수 없는 고민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알았다. 누구 못지않게 자존심이 강한 그녀가 아픔을 참고 스스로 그 자존심을 꺾으려 했으면서 슬픔에 짓눌려 쓰러져가고 있는 것이었다. 미차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 그녀 자신은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래도 알류샤는 그녀의 무서운 고민의 원인을 또 한 가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그녀가 굴욕을 참고 자진해서 그것을 그에게 털어놓는다면 그 자신이 더욱 고통을 느꼈으리라. 그녀는 법정에서의 자기의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에게 눈물과 통곡과 번민과 함께 그의 발밑에 엎드려 사죄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류샤는 미리 알아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무서웠다. 그는 이 괴로워하는 여인을 용서해주고 싶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는 자기의 용건을 꺼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는 또다시 미차가 탈주 계획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였다. 그건 문제 없어요. 그에 대해선 염려할 것 없다니까요. 카차는 다시금 단호한 어조로 딱 잘라 말했다. 미차가 그런 말 하는 건 일시적이에요. 나는 그의 성미를 잘 알아요. 그의 마음을 잘 안단 말이에요. 염려 마세요. 그이도 탈주에 동의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이도 천천히 생각해서 결심할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반 표도르비치도 병이 다 나아서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죠. 아무튼 걱정 마세요. 그이는 반드시 동의할 테니까. 하기는 벌써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계집을 놔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여자도 함께 유용될 것 같진 않으니까. 결국 그이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이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혹시 도덕적인 견지에서 탈주를 찬성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만일 당신의 허가가 그처럼 필요한 거라면 당신도 관대히 허락해 주셔야겠죠. 하고 카차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덧붙였다. 그녀는 잠깐 말을 끊고 쓴 웃음을 흘렸다. 그이는 거기서 하고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송가가 어떠니, 자기가 걸머져야 할 십자가가 어떠니, 의무가 어떠니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반 표드르비치가 나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전해주어서 나도 알고 있죠. 이반이 어떤 어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카차는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정감을 이기지 못하는 듯 이렇게 외쳤다. 이반은 불행한 미차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얼마나 미차를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미차를 미워했는지. 아,
그걸 당신이 아신다면... 그런데 나는 교만하게 그의 말을, 그 눈물을 그저 귓등으로 흘려버렸거든요. 아, 몹쓸년. 나야말로 정말 몹쓸년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반은 선망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보다도 그이는, 유죄 선고를 받은 그이는 과연 고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카차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맺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고통을 감수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일종의 증오와 모멸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아니, 어쩌면 미차한테 죄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순간에 미차를 미워하게 되는가 보다 하고 알류샤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그것이 순간적인 것이기를 바랐다. 그는 카체리나의 마지막 말 속에서 어떤 도전적인 어조를 느꼈으나 거기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건 당신이 그 일을 설득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서예요. 당신 생각으로는 탈주한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그리고 뭐랄까, 그리스도교도답지 않은 짓일까요? 카체리나는 더 한층 도전적인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한테 죄다 말하겠습니다. 하고 알류샤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형님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자기한테로 좀 와달라고요. 그는 카체리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닷없이 내지르듯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흠칫 몸을 떨더니 소파에 앉은 채 비틀거리듯 상체를 뒤로 젖혔다. 나를요?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그녀는 얼굴이 해스케지며 중얼거렸다. 갈 수 있고 말고요. 그리고 꼭 가셔야 합니다. 알류샤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설득조로 말했다. 형님은 꼭 당신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말이에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연히 당신을 괴롭힐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은 병에 걸렸어요. 꼭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당신을 불러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형님은 화해를 하려고 당신을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거기 가서 문턱에서라도 잠깐 얼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형님은 그 후 많이 변했습니다. 당신한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당신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나 같은 놈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당신은 문턱에서나마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서. 하고 카차는 중얼거렸다. 하긴 요전부터 당신이 그런 말을 꺼내는 거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렇잖아도 그이가 나를 부르리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님은 자기가 얼마나 당신을 모욕했는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몹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정말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태까지 그만큼 완전히 깨달은 적은 없었어요. 만일 당신이 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앞으로 한평생 불행할 것이다라고 형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2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직도 행복을 찾고 있으니
가엾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 없이 파멸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알류샤는 저도 모르게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형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형님의 손은 피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형님이 받아야 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위해 형님을 만나 주십시오. 암흑 속으로 가는 형님을 전송해 주십시오. 문턱까지만이라도 가주십시오. 당신은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료샤는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어 말했다. 의무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갈 수 없어요. 카체리나는 여전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이는 나를 보겠죠. 어떻게 내가... 두 분의 눈은 다시 한번 만나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결심하지 못하면 당신은 한평생 고통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한평생 고통을 느끼는 편이 나을 거예요. 당신은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알류샤는 다시금 힘을 주어 명령조로 말했다. 하지만 왜 오늘 일해야 하죠? 꼭 지금 가야 하나요? 환자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요. 잠깐 동안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만일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형님은 오늘 밤부터 열병을 앓게 될 겁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형님이 가엾지 않습니까? 가엾은 건 오히려 나예요. 카체리나는 내쏟은 말하고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아무튼 가셔야 합니다. 알료샤는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도 강경하게 말했다. 그럼 나는 먼저 가서 형님한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오실 거라고.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카차는 놀라서 외쳤다. 가긴 가겠어요. 그러나 미리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가더라도 안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져 버렸다. 숨이 콱 막혀오는 모양이었다. 알류샤는 나가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혹시 누구와 마주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녀는 다시금 얼굴이 해스케지며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곧 가시면 거기서 누구와 만날 염려는 없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알류샤는 다짐을 두듯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2장. 거짓이 참이 된 순간. 알류샤는 미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판결을 받은 다음 날, 미차는 신경성 열병에 걸려 이곳 시립병원 복역수 병동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알류샤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 호울라코바 부인과 리자 등의 청을 받아들여 담당 의사인 바르빈스키는 미차를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고 전에 스메르자코프가 입원했던 조그만 병실에 따로 수용했다. 물론 복도 끝에는 간수가 서 있었고 창문은 철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르빈스키도 이 예외적인 관대한 조치로 해서 특별히 마음에 거리낄 것은 없었다. 그는 선량하고 동정심 많은 청년이었다. 미차와 같은 인간에겐 갑자기 다른 살인범이나 사기꾼들 속에 함께 끼어들기가 무척 힘들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선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미차가 차츰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들의 면회도 의사나 간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서장한테서까지 비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미차를 찾아오는 것은 알류샤와 그루셴카뿐이었다. 라키친도 2번인가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미차 쪽에서 바르빈스키에게 부탁하여 그냥 되돌려 보내고 말았다. 알류샤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미차는 환자복을 입고 초산수에 적신 타월을 머리에 감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알류샤를 불안정한 눈으로 쳐다보았으나 그 눈길 속에는 그 어떤 공포감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체로 그는 공판 당일부터 몹시 우울해진 것 같았다. 때로는 1시간가량이나 입을 봉한 채 무엇인가 깊이 번민하면서 자기 앞에 누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주 잊어버리는 수가 있었다. 간혹 자기 쪽에서 먼저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놀리는 수도 있었으나 언제나 아무 필요도 없는 엉뚱한 말을 뇌까리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무척 괴로운 얼굴로 알류샤를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는 알류샤보다 그루셴카와 함께 있는 쪽이 편한 것 같았다. 하기는 그루셴카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녀만 나타나면 그는 금세 희색이 만연해지는 것이었다. 알류샤는 아무 말 않고 미차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았다. 미차는 이날 불안한 마음으로 알류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선뜻 동생에게 무엇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카차가 자기를 찾아주기로 동의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녀가 와주지 않으면 무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느끼고 있었다. 알류샤는 그러한 형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드리폰 녀석 말이다. 미차는 공연히 서두르며 입을 열었다. 그 보리스이치가 글쎄 자기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지 않겠니? 마루청을 죄다 들추고 벽 판자를 뜯어내고 해서 복도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는 거야. 그 집에 1,500루블이 감추어져 있다는 검사의 말을 고지 듣고 그 돈을 찾아내려는 거지.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런 바보짓을 시작했다는구나. 천하의 악당놈 같으니. 이곳 간수가 어제 나한테 말해줘서 알았다. 간수는 바로 그 마을 출신이거든. 그보다도 형님, 하고 알류샤는 말했다. 그 여자는 오겠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올지 아니면 2, 3일 있다가 올지. 아무튼 오긴 옵니다. 틀림없어요. 미차는 부르르 몸을 떨고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 소식은 그에게 심한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그는 알류샤와 카체리나의 대화를 자세히 알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면서도 지금 그것을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혹시 카체리나의 입에서 자기를 경멸하는 듯한 가혹한 말이 나왔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보다도 더욱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발 탈주에 대해서 형님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요. 만일 그때까지 이반 형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여자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합디다. 그건 이미 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냐. 미차는 생각에 잠기며 대꾸하였다. 그런데 형님은 그루셴카한테 이 계획을 말했습니까? 하고 알류샤는 물었다. 말했다. 미차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 여잔 오늘 오전엔 오지 않을 거야. 그는 조심스런 눈으로 동생을 보았다. 저녁에는 오겠지. 내가 어제 그르신카한테 카체리나가 여러 가지로 일을 거들어주고 있다고 했더니 그 여잔 아무 소리 없이 입만 비죽거리더라. 그러고는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맘대로 하라죠 뭐 이거야. 이것이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다. 그 여자도 이젠 확실히 깨달은 모양이야. 카체리나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반이라는 걸. 정말 깨달았을까요? 알류샤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다. 어쩌면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여잔 오전 중엔 오지 않을 거야. 하고 미차는 또 다짐했다. 그 여자한테 내가 한 가지 부탁한 일이 있거든. 그보다도 알류샤, 우리 형제 중에선 이반이 제일 두각을 나타낼 거다. 이반은 살아야 해. 우리 같은 건 아무래도 좋지만 말이야. 이반은 완쾌할 거다. 카체리나도 이반 형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반드시 완쾌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고 알류샤는 말했다. 그건 이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지. 사실대로 생각하기가 무서워서 반대로 완쾌한다고 믿으려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반 형은 원체 강한 체질이니까요. 나도 완쾌하리라고 생각해요. 알류샤는 근심스럽게 말했다. 침묵이 왔다. 무언가 중대한 문제가 미차를 괴롭히고 있었다. 알류샤, 나는 말이다. 그루신카를 무섭게 사랑하고 있어. 그는 눈물 어린 떨리는 음성으로 불쑥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잔 형님과 함께 그리로 갈 수는 없을 게 아닙니까? 알류샤는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 아직 너한테 할 말이 남아있다. 미차는 갑자기 이상해진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만약에 그리로 가는 도중이나 혹은 거기 가서 간수 따위가 나한테 매질이라도 한다면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할 거야. 나는 그놈을 죽이고 나도 결국 총살을 당하고 말겠지. 그런 상태를 20년을 어떻게 견디겠니? 여기서도 벌써 나보고 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간수놈들이 나보고 너라고 부르는 거야. 간밤에도 누워서 밤새껏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나는 아직 각오가 돼 있지 않아.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송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간수놈들한테까지 업신여김을 받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루신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참겠지만 그러나 매질만은 안 돼. 하긴 그루신카는 그리로 함께 보내주지도 않을 거야. 알류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형님, 나는 거기 대해서 하고 그는 말했다.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형님도 아시죠? 형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처럼 큰 고난의 십자가는 형님에겐 힘에 겨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님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형님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고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한다면 나는 오히려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형님에게 그런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형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자기 내부에 있는 새로운 인간을 소생시키려는 거겠죠. 하지만 내 생각으론 형님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그 새로운 인간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형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기 내부에 더 큰 책임을 항상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끊임없는 책임감은 앞으로 형님의 생애에 있어 새로운 인간의 소생을 도울 겁니다. 어쩌면 그리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로 가면 형님은 끝내 참아내지를 못하고 하느님께 불평을 말하며 나는 셈을 다 치렀다는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 말입니다. 사실 그 점은 변호사가 옳게 말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굳이 내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형님이 탈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호송장교나 병사가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면 나도 이 탈주를 허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고 알류샤는 희죽 웃었다. 그러나 잘만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간단한 처벌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셋째 번 역장이 이반 형한테 직접 한 말이지만요. 물론 뇌물을 준다는 건 좋지 않은 짓이긴 하지만 어디 지금 그런 걸 일일이 따지게 됐습니까? 만일 이반 형과 카체리나가 형님을 위해 나한테 부탁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서 뇌물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형님한테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형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형님을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건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자기 자신을 힐책할 거야. 하고 미차는 외쳤다. 나는 탈주할 작정이다. 이건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부터 결심한 거야. 미차 카라마조프가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 대신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저쪽에 가서도 죽을 때까지 내 죄가를 씻도록 노력할 결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쩐지 제스이트파 사람들의 말투 같구나. 그렇잖니? 그러고 보니 나나 너나 제스이트를 닮아가는 것 같다. 그렇지? 그렇군요. 알류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네가 언제나 모든 걸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다니까. 미차는 기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 알류샤가 제스이트라는 걸 확인한 셈이군.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키스를 퍼부어야겠구나.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들어다오. 내 영혼의 나머지 반쪽도 너한테 펼쳐 보일 테니. 나는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비록 돈과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쳐간데도 기쁨이나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징역살이를 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 사실 시베리아보다 더 나쁠지도 모르잖니. 더 나쁠 거야. 알렉세이. 솔직히 말해서 더 나쁠 거다.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설사 그루신카가 나하고 함께 간데도 말이다. 첫째, 그 여자를 봐라. 도대체 그 여자가 미국 여자 비슷하긴 하냐? 그루신카는 러시아 여자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전한 러시아 여자지. 그 여자는 어머니 나라 러시아가 그리워 회향병에 걸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날이면 날마다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서글픈 세월을 보내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꼴을 보아야 할 게 아니냐. 그 여자한테는 아무런 죄도 없지 않니? 그리고 나 자신도 미국의 그 저속한 녀석들과는 도저히 어울려 살 수 없을 거야. 녀석들은 모두 나보다도 훌륭한 인간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속물들인 것만은 틀림없어. 나는 벌써부터 미국이 싫어졌다.
설사 녀석들이 하나같이 훌륭한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보다 더한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녀석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거야. 녀석들은 절대로 내 영혼의 벗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나는 러시아를 사랑한다, 알렉세이. 나 자신은 악당이지만, 그러나 나는 러시아의 신을 사랑하고 있다. 아니, 나는 아마 거기서 되져버리고 말 거야. 그는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이렇게 외쳤다. 그의 음성은 울먹이듯 떨려 나왔다. 그래서 말이다, 알렉세이.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들어다오. 그는 흥분을 억누르며 다시 계속했다. 그루신카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면 곧 어딘가 인적이 드문 먼 곳으로 들어가서 곰새끼들과 어울려 땅이나 팔 작정이다. 거긴 아직도 인적이 없는 미개척지가 많을 테니까.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기는 어딘가 지평선 너머에 아직도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더라. 우린 거기까지, 마지막 모이칸족의 나라까지 갈 셈이다. 그리고 나도 그루신카도 곧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3년 동안 일하면서 문법 공부를 해서 어느 영국인 못지않게 영어를 배울 작정이다. 영어에 능통하게 되면 그때는 미국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린 완전히 미국인이 되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는 거야. 걱정할 건 없어. 이 고장이 오지 않을 테니까. 북쪽이든가 아니면 남쪽의 어느 먼 시골에 숨어버리겠다. 그때에는 나도 많이 변할 거고 그 여자도 변할 거야. 미국 의사한테 부탁해서 얼굴에 혹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달라지. 기술이 발달한 곳이니까 그까짓 것쯤 문제 없을 거야. 차라리 한쪽 눈을 찔러 애꾸눈이 돼가지고 한자쯤 수염을 기르는 것도 좋겠지. 허연 수염을. 러시아가 그리워. 수염도 어쨌든 셀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볼 게 아니냐. 그래도 발각이 나면 다시 시베리아로 가는 수밖에. 운수가 막혀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돌아와서 어느 먼 시골 구석에서 농사나 지으며 한평생 미국인 행세를 할 작정이다. 그 대신에 고국 땅에 묻힐 수는 있지 않겠니? 이게 내 계획이다. 이건 확정적인 거야. 어떠냐? 너도 찬성하겠니? 나도 찬성입니다. 알류샤는 형의 말에 반대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위차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찌꺼리기 시작했다. 헌데 놈들이 공판에서 일을 그렇게 꾸미다니 어디 그럴 수가 있니? 꾸미지 않아도 역죄 판결이 내렸을 거예요. 알류샤는 이렇게 대답하고 한숨을 쉬었다. 하긴 그래. 난 이 고장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으니까. 어서 맘대로 하라지. 이젠 다 귀찮다. 미차는 신음하듯 말했다. 다시 얼마 동안 대화가 끊어졌다. 알류샤, 솔직히 말해다오. 하고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가차는 곧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 여잔 뭐라고 말했어? 어떻게 말하더냐 말이다. 오겠다고는 했지만 오늘로 올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도 괴로울 테니까요. 알류샤는 조심스럽게 형을 바라보았다. 그야 당연하지.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니? 알류샤,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다. 그루샤는 늘 나를 지켜보고 있어서 내 심정을 잘 알아준다. 아, 하느님,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나는 뭘 찾는 걸까? 나는 가차를 찾고 있다. 대체 나는 제정신일까?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건 카라마조프식 기질 때문이야. 나는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비열한 놈이야. 아, 저기였습니다. 하고 알류샤는 외쳤다. 이 순간 카차는 갑자기 문지방 위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미차를 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미차도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의 빛이 나타났다. 그는 안색이 창백해졌으나 곧 겁먹은 듯 애원하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카차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을 보자 카차도 얼른 그의 옆으로 달려와서 두 손을 붙잡고 침대에 그를 앉히고는 자기도 그 곁에 앉았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몇 번인가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는 그만두고 말없이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2분가량 지났다. 나를 용서하는 거요. 응? 마침내 미차는 이렇게 중얼댔다. 그러고는 알류샤를 돌아보며 기쁨에 일그러진 얼굴로 외쳤다. 너는 알겠니? 내가 뭘 묻는 건지. 알겠지? 당신이 그처럼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갑자기 카차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나예요.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건 안 하건 매한가지죠.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고 나도 역시 당신 마음속에 그렇게 남을 테니까요. 하긴 그래야만 하겠지만요. 그녀는 숨을 돌리려고 말을 끊었다.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아세요? 그녀는 무서운 흥분 속에서 다시 빠른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 발을 그려 안으려고 당신 손을 꼭 쥐려고 그때 모스크바에서처럼 이렇게 으스러지게 당신 손을 꼭 쥐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걸 다시 말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미칠 듯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한테 말하려고 온 거예요. 그녀는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느닷없이 사내의 손에 입술을 비비댔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알류샤는 말없이 어색한 꼴을 하고 서 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본 것 같은 장면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랑은 지나가 버렸어요, 미차. 하고 카차가 또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지나가 버린 추억이 나한텐 그지없이 귀중한 거예요. 이것만은 언제까지나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 단 1분 동안만이라도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만 했는데도 되지 않은 일을 실현시키기로 해요. 네. 그녀는 이상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소곤거리고는 다시 기쁜 표정으로 미차의 얼굴을 보았다. 지금은 당신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해요. 한평생 사랑해 주셔야 해요. 네? 그녀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떨리는 어조로 이렇게 외쳤다. 사랑하고 말고 그리고 말이야. 카차. 미차는 한마디 한마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닷새 전 그날도
그날 저녁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 당신이 졸도에서 끌려나가던 그때 말이야. 한평생 사랑하고 말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이렇게 두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거의 아무 뜻도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어쩌면 그것은 거짓스런 말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은 모든 것이 참말이었다. 그들 자신도 자기 말의 참됨을 무조건 믿고 있었다. 가차! 하고 갑자기 미차는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죽였다고 믿고 있어.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신이 증언했을 때 말이야. 그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소. 그때도 믿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믿은 적은 없어요. 당신이 미워서 갑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증언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믿었었지만 증언을 마치자마자 또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참, 잊고 있었군요. 나는 벌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녀는 여태까지의 사랑의 속삭임과는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어조로 말했다. 여인이여, 그대의 괴로움은 크도다. 하고 미차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그만 돌아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또 올게요. 지금은 너무 괴로워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벼랑간 앗 소리를 지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인기척도 없이 그루셴카가 방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일이었다. 카차는 바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다가 그루셴카 옆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용서하세요. 그루셴카는 뚫어지게 카차를 노려보다가 잠시 후에 도끼 품은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피장파장이죠 뭐. 당신이나 나나 나쁘긴 매한가지예요. 용서하긴 누가 누굴 용서하겠어요? 그보다도 저희를 구해줘요. 그렇다면 한평생 당신을 위해 기도드릴 테니. 그건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 아니야. 미차가 미친 듯이 나무라는 투로 그루셴카에게 외쳤다. 염려 말아요. 난 틀림없이 저희를 구해드릴 테니까. 카차는 빠른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그래. 당신은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건가? 저쪽에서 먼저 용서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미차는 다시 비통하게 외쳤다. 형님, 이분을 나무라진 마세요. 형님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알류샤는 열띤 어조로 미차에게 말했다. 저런 거만한 여자는 입으론 그렇게 말해도 속은 딴판이란 말이에요. 하고 그루셴카는 아니 꼽다는 듯이 말했다. 만일 당신을 구해준다면 그땐 나도 모든 걸 용서하겠지만. 그녀는 무언가 속에서 침이 일어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는 듯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녀는 이때 그런 장면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거기 들어왔었다는 것이다. 날류샤, 빨리 뒤쫓아가봐라. 미차는 동생에게 급히 당부했다. 가서 그 여자한테 말해다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아무튼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럼 저녁 때 또 오겠습니다. 알류샤는 이렇게 말을 던지고 카차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그는 병원 울타리 밖에서 카차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급한 걸음으로 걷고 있다가 알류샤가 다가오자 빠른 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난 저런 여자한테 용서를 빌 수는 없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용서해달라고 한 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벌하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데도 저 여잔 용서하려 하지 않는군요. 하긴 저 여자의 그런 점이 나는 좋아요. 하고 카차는 일그러진 어조로 덧붙였다. 그 눈에는 무서운 증오가 번쩍였다. 형님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하고 알류샤는 중얼거렸다. 오늘은 그 여자가 오지 않을 걸로 믿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긴 그만둬요. 하고 그녀는 말을 막았다. 그보다도 난 당신하고 같이 그 장례식엔 가지 못하겠어요. 조화는 벌써 보냈지만 그 집의 돈은 아직 남아있겠죠. 그 집 식구들한테 말해주세요. 앞으로도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을 작정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헤어집시다. 어서 가보세요. 당신도 늦겠어요. 저녁종이 울리고 있군요. 자, 어서 가보세요. 3장 일류샤의 장례식, 알류샤의 고별사. 사실 그는 장례식에 늦고 말았다. 모두들 그를 기다리다 못해 꽃으로 장식한 조그만 관을 우선 교회당으로 옮기려던 참이었다. 그것은 가엾은 소년 일류샤의 관이었다. 그는 미차가 선고를 받은 후 이틀 만에 죽은 것이다. 알류샤가 대문 옆에 나타나자 일류샤의 친구인 소년들이 환성을 지르며 그를 맞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끝에 나타난 알류샤가 무척이나 반가운 모양이었다. 소년들은 12명가량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빠는 아마 울 거야. 우리 아빠 옆에 있어줘. 하고 일류샤가 죽으면서 동무들에게 한 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콜야 크라소트킨이 그들의 대표격이었다. 카라마조프 씨,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콜야는 알류샤에게 악수를 청하며 소리쳤다. 이 집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스네기리오프도 오늘은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이가 오늘 술을 입에 대지 않은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난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지만 이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보다도 카라마조프 씨, 미안하지만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콜야? 알류샤는 멈춰섰다. 당신 형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 형님입니까, 하인입니까? 우린 당신 말이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난 그걸 생각하느라고 나흘 밤이나 잠을 못 잤어요. 하인이 죽인 거야. 우리 형님에겐 죄가 없어. 하고 알류샤는 대답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 스무로프라는 소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러니까 그이는 죄도 없으면서 정의를 위해 희생되는군요. 하고 콜야는 외쳤다. 그러나 희생이 되더라도 그이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이가 부러울 지경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하지? 알류샤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나는 언제든지 정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콜야는 열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더욱이 그런 치욕적인 무서운 사건으로 희생이 되는 건 좋지 않아. 알류샤는 말했다. 그야 물론 나는 전 인류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있지만 치욕이건 뭐건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은 어차피 죽어갈 겁니다. 난 당신 형님을 존경해요. 나도 존경합니다. 갑자기 또 한 소년이 외쳤다. 그것은 언젠가 트로이의 창건자를 알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는 역시 그때처럼 귓부리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알류샤는 방으로 들어갔다. 흰 명주를 감은 하늘빛 관 속에는 일류샤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 수척한 얼굴 모습은 죽기 전과 거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얼굴 표정은 마치 깊은 생각이라도 잠긴 듯 심각했고 열십자로 얹은 대리석 조각 같은 두 손은 특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 손에는 꽃이 쥐어 있었다. 그리고 관의 안팎이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날 아침에 리자 호울라코바가 보내온 꽃이었다. 거기에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보내준 꽃도 있었다. 알류샤가 문을 열었을 때 스네기료프 대위는 떨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귀여운 아들의 시체 위에다 꽃송이를 뿌리고 있었다. 그는 알류샤가 들어오는데도 얼굴을 들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차마 조객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 자기 아내의 얼굴조차 보기를 꺼려했다. 정신 이상이 된 그녀는 앓고 있는 다리로 일어나서 죽은 아들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니노치카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소년들의 부축을 받아 관 옆으로 가까이 갔다. 그는 죽은 동생의 몸에 얼굴을 들이대고 앉아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 있는 모양이었다. 스네기료프는 활기를 띤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얼빠진 것 같은 동시에 초조한 표정이었다. 그의 몸짓도 이따금 뇌까리곤 하는 말소리도 반쯤 미친 사람 같았다. 얘야! 귀여운 아들아! 그는 일류샤를 들여다보며 쉴 새 없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일류샤가 살아있을 때부터 얘야! 귀여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입버릇처럼 되어 있었다. 여보, 나한테도 꽃을 줘요. 저 애가 손에 쥐고 있는 저 흰 꽃을 나한테 줘요. 정신 이상이 된 엄마는 훌쩍거리며 졸랐다. 일류샤의 손에 쥐어진 흰 장미꽃이 탐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념으로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아무튼 그녀는 몸부림을 치다시피 하며 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안 돼!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한 송이도 줄 수 없어! 스네기료프는 완강하게 소리쳤다. 이 꽃은 저의 거야. 당신 것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저의 거야. 당신 것은 하나도 없어. 아버지, 엄마한테 한 송이 주세요. 니노치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쳐들고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엄마한텐 더욱 안 돼. 엄마는 저 애를 귀여워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저 애한테서 대포까지 빼앗지 않았었니? 그래도 저 애는 아무 소리 않고 죽었거든. 대위는 일류샤가 그때 양보하여 자기 대포를 엄마한테 준 일을 상기하자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가엾은 미친 여자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관 옆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소년들은 여럿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관을 쳐들기 시작했다. 난 울타리 친 묘자 안에다가는 묻지 않겠다! 스네기루프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얘는 돌 옆에다 묻어야 해. 우리들의 그 바위돌 옆에다. 일류샤가 거기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묘지로는 못 가져간다. 그는 벌써 사흘 전부터 돌 옆에다 매장하겠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류샤와 크라소트킨, 집주인 노파와 그 노파의 동생, 그리고 소년들까지 모두 거기에 반대했다. 마치 옥매 죽은 사람처럼 그런 더러운 돌 옆에다 묻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집주인 노파는 기를 쓰며 반대했다. 그 울타리 안에는 훌륭한 묘지가 있지 않소. 거기 묻히면 교회당에서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보제가 기도문 읽는 소리도 날마다 일류샤의 귀에 들릴 테니까 마치 그의 무덤 옆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으냐 말이오. 대위는 마침내 손을 내저으며 그럼 어디로든 맘대로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소년들은 관을 쳐들었다. 그러나 어머니 옆을 지날 때 잠깐 멈춰서서 관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머니에게 일류샤와 고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먼 빛으로만 일류샤를 보아왔기 때문인지 지금 바로 가까이서 소중한 일류샤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온몸을 떨며 히스테릭하게 앞뒤로 머리를 흔들어댔다. 엄마, 일류샤한테 성호를 긋고 축복을 해줘요. 그 애한테 키스해줘요. 네? 니노치카가 어머니에게 외쳤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무슨 자동인형처럼 여전히 고개만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부젓가락으로 쑤시는 것 같은 슬픔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기 시작했다. 관은 다시 앞으로 운반되었다. 니노치카는 관이 자기 앞을 지날 때 죽은 동생의 입에 마지막으로 키스를 했다. 알류샤는 방을 나올 때 집주인 노파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노파는 이쪽에서 입을 열기가 무섭게 얼른 말을 막았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내가 옆에 붙어 있을 테니 염려 말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며 노파는 울었다. 교회당은 가까운 데 있어서 불과 300보 정도의 거리밖에 난데었다. 맑고 고요한 날씨였다. 좀 추운 것 같았으나 그리 대단치는 않았다. 기도식을 알리는 종소리는 아직도 울려오고 있었다. 스네기류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관 뒤를 쫓아갔다. 그는 여름옷처럼 짧은 낡아빠진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차양이 넓은 중절모는 쓰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갑자기 손을 뻗어 관을 들려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가 하면 관 옆을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잡아보려고 애쓰기도 했다. 꽃이 한 송이 눈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그 꽃을 잃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것을 집으려고 달려갔다. 나 빵을 잊고 왔군. 빵을! 그는 몹시 놀라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소년들은 아까 대위 자신이 빵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오지 않았느냐고 가르쳐 주었다. 그는 황급히 호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서 정말로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일류샤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일류샤가. 하고 그는 곧 알류샤에게 설명했다. 언젠가 밤에 내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노라니까 그 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않겠소. 아빠, 내 무덤에 흙을 덮을 때 무덤 위에다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세요. 참새들이 날아오게. 참새들이 날아와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덜 쓸쓸할 거예요. 라고 말이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알류샤는 말했다. 자주 갖고 가서 뿌려줘야겠군요. 날마다 뿌려줘야죠. 날마다! 대위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중얼거렸다. 이윽고 일행은 교회당에 들어가서 한가운데다 관을 내려놓았다. 소년들은 관을 둘러싸고 기도식이 끝날 때까지 얌전히 서 있었다. 그것은 세운 지 오래된 초라한 교회당이었다. 성상들도 대부분 금박이나 은박칠이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회당일수록 오히려 기도하기에는 적합한 법이다. 기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스네기료프도 어느 정도 진정되긴 했으나 그래도 역시 이따금 저도 모르게 무의미한 초조감에 사로잡히곤 하는 모양이었다. 공연히 관 옆으로 다가가서 관에 씌운 천이나 화환을 바로잡는가 하면 촛대에서 초가 한 가락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달려가서 다시 제자리에 꽂으려고 한참 동안이나 애를 쓰기도 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약간 안정되었는지 의혹 어린 막연한 불안에 빛을 띤 얼굴로 얌전히 관머리에 붙어 서 있었다. 사도행전이 낭송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자기 옆에 서 있는 알료샤에게 사도행전은 저런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천사들을 찬송하는 성가가 시작되자 그도 함께 따라서 부르는가 싶더니 끝까지 다 부르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교회당 돌바닥에 이마를 비비대며 한참 동안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마침내 장례 의식이 시작되어 사람들에게 촛불이 분배되자 멍청이 있던 아버지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구슬픈 장송의 노래가 그의 마음을 무섭게 뒤흔든 모양이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움츠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으나 나중에는 사뭇 목을 놓아 울어댔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고별의 키스를 하고 관의 뚜껑을 덮으려 하자 그는 그것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일류샤의 시체를 두 팔로 안으며 그 입술에는 키스를 퍼부었다. 사람들이 간신히 그를 타일러 계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그는 갑자기 두 손을 뻗어 관 속에서 몇 송이의 꽃을 집어냈다. 그는 그쪽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무슨 새로운 상념에 사로잡혀서 그 때문에 한순간 다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듯 싶었다. 그는 더욱 깊이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양 사람들이 관을 묘지로 운반할 때도 그것을 방해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묘지는 교회당 바로 옆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 비싼 묘지대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지불했던 것이다. 절차에 따른 의식이 끝나고 묘지 인부들이 관을 구덩이 속에다 내려놓았다. 그러자 스네기료프가 손에 꽃을 쥔 채 허리를 쑥 빼고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소년들은 깜짝 놀라 그의 외투자락을 잡아 뒤로 끌어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흙을 퍼넣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조심스러운 얼굴로 떨어져 내려가는 흙을 가리키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또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때 사람들이 그에게 빵을 뿌리라고 일렀다. 그는 몹시 당황하며 빵을 끄집어내더니 잘게 뜯어서 무덤 위에 뿌리기 시작했다. 차! 새야! 날아오너라! 참새야 어서 날아오너라! 그는 허둥지둥 중얼거렸다. 아이들 중에 하나가 꽃을 들고 있으면 빵을 부스러뜨리기가 거북할 테니 누구한테 잠깐 맡기라고 일렀으나
그는 꽃을 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몸을 도사리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젠 무덤이 다 되고 빵도 충분히 뿌려진 것을 보자 그는 어이없을 만큼 갑자기 그리고 태연한 동작으로 몸을 돌려 자기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는 점점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했다. 소년들과 알류샤는 그 뒤를 쫓아갔다. 엄마한테 꽃을 줘야지. 엄마한테 꽃을 줘야지. 아까는 너무 무안을 주었어. 그는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소년 하나가 이젠 추워졌으니 모자를 써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는 그 말을 듣자 모자를 획 눈 위에다 던지고는 모자 같은 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고 소리쳤다. 스무로프가 모자를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소년들은 모두들 울고 있었다. 특히 콜야와 트로이의 창건자를 알고 있다는 그 소년이 제일 슬프게 울었다. 대위의 모자를 손에 든 스무로프도 몹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뛰다시피 걸으면서도 길가 눈 위에 붉게 드러나 보이는 벽돌 조각을 얼른 집어 옆을 날아가는 참새떼를 겨냥하고 획 던졌다. 물론 맞지는 않았다. 그는 또 울며 불며 달렸다. 집까지 절반쯤 왔을 때 대위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슨 상념이 떠오른 듯 잠시 서 있더니 갑자기 교회당 쪽으로 몸을 돌려 방금 떠나온 묘지를 향해 내달렸다. 소년들이 급히 쫓아가서 앞뒤로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자 그는 맥없이 눈 위에 풀썩 주저앉아 몸을 떨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얘야, 일샤야, 내 아들아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알류샤와 콜야가 그를 안아 일으켜 위로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다. 대위님, 이젠 그만하세요. 남자가 이만한 일쯤은 참아야죠. 하고 콜야는 중얼거렸다. 그러다간 꽃이 못 쓰게 됩니다. 알류샤도 말했다. 엄마가 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당신이 일류샤의 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일류샤가 누워있던 잠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참, 그렇군. 엄마한테 가야지. 스네기류프는 퍼뜩 그 생각이 또 떠올랐다. 그 애 잠자리를 치워버릴지 몰라. 아마 곧 치워버릴 거야. 그는 정말 치워버릴까봐 겁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집까지는 멀지 않았다. 소년들도 대위와 함께 달려갔다. 대위는 급히 문을 열고 아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무언을 준 아내에게 외쳤다. 여보, 엄마, 일류샤가 당신한테 꽃을 보내주었어. 당신이 발을 앓고 있는 게 가엾다고 말이야. 그는 방금 눈 위에 주저앉았을 때 꺾어지고 얼어붙은 꽃다발을 아내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는 죽은 아들의 잠자리 옆에 일류샤의 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불구죽죽한 낡아 떨어진 구두였는데 조금 전에 집주인 노파가 거기다 놓아두었던 것이다. 그는 두 손을 들고 그리로 달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신 한 짝을 집어 입에 갖다 대며 미친 듯이 외쳤다. 얘야, 일류샤야, 귀여운 내 아들아. 네 발은 어디 갔니? 당신은 그 애를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여보, 어디 갖다 버렸느냐 말이에요. 대위의 미친 아내는 애를 끓는 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었다. 니노치카도
이제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콜랴는 방에서 달려나갔다.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 나왔다. 맨 나중에 알류샤도 밖으로 나와버렸다. 실컷 울라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을 거야. 하고 알류샤는 콜랴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기로 하지. 그래요? 아무리 위로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군요. 콜랴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일 일류샤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알류샤는 대답했다. 카라마조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오늘 저녁에 여기 또 와야 하겠죠? 아무래도 대위가 또 술을 들이킬 것 같은데요. 아마 또 마실는지 모르지. 그럼 우리 둘이서만 오는 게 어떨까? 둘이서 저 사람들 옆에, 어머니와 니누치카 옆에 1시간쯤 붙어 앉아 있으면 될 거야. 여럿이서 몰려오면 저 사람들은 또 일류샤 생각이 날 테니까. 하고 알류샤는 말했다. 지금 집주인 할머니가 저기서 식탁을 차리고 있는가 봐요. 아마 추도식을 할 모양이죠. 신부님도 온다는군요. 우리도 다시 저기 들어가 봐야 할까요? 꼭 참석해야 할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플 때 불리니니 뭐니 음식을 내놓는다는 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연어까지 내놓는데요. 트로이의 창건자를 알고 있다는 소년이 불쑥 커다란 소리로 끼어들었다. 이봐, 카르타쇼프, 내 너한테 심각하게 말해두겠는데 앞으로는 그따위 시시한 소리를 가지고 남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아무도 너한테 말을 걸려고도 하지 않고 네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는 제발 입 좀 닥치고 있으란 말이다. 콜랴는 그를 보고 환한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소녀는 얼굴을 확 붉혔으나 뭐라고 감히 대꾸하지는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일동은 천천히 좁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이때 스무로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게 일류샤의 돌입니다. 바로 저 돌 밑에다 묻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일동은 말없이 그 커다란 돌 옆에 멈춰섰다. 알류샤는 돌을 보았다. 그러자 언젠가 스네기료프가 들려준 일류샤 얘기가 일류샤가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빠, 그놈이 아빠를 그렇게까지 업신여길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때의 광경이 알류샤의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순간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부르르 떠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진지하고도 심각한 표정으로 일류샤의 친구들의 밝은 얼굴을 둘러보고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얘들아, 나는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소년들은 곧 알류샤를 에워싸고 기대에 찬 시선을 그에게 집중시켰다. 얘들아,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헤어지게 될 것 같다. 내가 두 형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형님 한 분은 멀리 유형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지금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하시다. 그러나 나는 곧 이 고장을 떠날 생각이야. 아마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류샤의 돌 옆에서 첫째는 일류샤를, 둘째는 우리 서로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기로 약속하자. 우리는 앞으로 한평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 가엾은 소년을 오늘 우리 손으로 매장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모두들 기억하겠지?
우리는 전에 그 다리 옆에서 그 애한테 돌을 던졌지만 나중에는 무척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훌륭한 소년이었어.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어.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치욕을 씻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첫째, 한평생 그를 잊지 않기로 맹세하자. 앞으로 우리는 비록 중요한 사업에 전념하게 되더라도, 명예를 획득하게 되더라도, 혹은 커다란 불행에 빠지게 되더라도, 아무튼 언제 어느 때에도 전에 이 고장에서 착한 감정으로 서로 결합되어 저 가엾은 소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귀여운 비둘기들아,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는 걸 용서해다오. 지금 너희들의 착하고 귀여운 얼굴을 보니 문득 그 검푸르고 귀여운 새가 연상되는구나. 내 사랑하는 어린이들아, 너희들은 아마 내가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자주 하곤 하니까. 그러나 너희들도 언젠가는 내 말을 상기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가 있을 거야. 대체로 즐거웠던 때의 추억만큼, 특히 부모 슬하에서 지낸 어린 시절의 추억만큼 그 후의 생활을 위해 귀중하고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것은 없는 법이란다. 어른들은 너희들의 교육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과 충고를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간직된 이런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교육일 거야. 과거에 그러한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앞으로 한평생 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니, 이러한 좋은 추억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언젠간 우리를 구해줄 거다. 어쩌면 우리는 악인이 될지도 몰라. 나쁜 언행을 멀리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 인간의 눈물을 조소할지도 모르지. 아까 콜야는 무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싶다고 외쳤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짓궂게 조소하게 될지도 몰라.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그런 악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조소적인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일류샤를 매장한 일이며 죽기 전에 그를 사랑한 일이며 지금 이 돌 옆에서 친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일이며 상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량하고 훌륭했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감히 조소할 수는 없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추억이 우리를 커다란 악으로부터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그 시절엔 착하고 용감하고 정직했었다라고 말할 거야. 하기는 속으로 흥하고 코웃음을 치는 것쯤은 무방하지. 사람은 흔히 착하고 훌륭한 것을 비웃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것은 단지 경솔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러나 얘들아, 나는 단언한다. 서로 코웃음을 친다 하더라도 이내 마음속으로는 아니, 조소하는 건 좋지 않은 짓이다. 이것은 결코 조소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카라마조프 씨.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콜야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다른 소년들도 흥분하여 뭐라고 외치려 했으나 그래도 억지로 자신을 억제하고 감동 어린 눈으로 뚫어지게 알류샤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인간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야. 알류샤는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악한 인간이 될 필요가 있겠니? 안 그러냐, 얘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착한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에는 정직한 인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어. 얘들아,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얼굴은 비록 3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다. 아까 콜야는 카르타쇼프에게
네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느니 뭐냐는 말을 했지만 카르타쇼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트로이에 대해 말했을 때처럼 얼굴을 붉히지 않고 아름답고 선량하고 명랑한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우리는 모두 일류샤처럼 관대하고 용감해야겠다. 콜랴처럼 영리하고 용감하고 관대해야겠다. 물론 콜랴는 앞으로 더욱 현명해지겠지. 그리고 카르타쇼프처럼 부끄러움을 타긴 하면서도 똑똑하고 귀여워야겠다. 그렇다고 나는 이 두 사람만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앞으로 나는 너희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마음속에 간직해다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평생 잊지 않기로 약속한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감정 속에 우리를 결합시켜준 건 누구겠니? 그건 바로 일류샤다. 그는 참으로 착한 소년이었어. 귀여운 소년이었지. 우리에겐 영원히 귀중한 소년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애를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두기로 하자. 영원토록 변함없이. 네, 그래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소년들은 감동 어린 표정이 되어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옷과 해진 구두와 관과 불쌍한 아버지도 기억하자. 그 아버지를 위해 그가 용감하게 혼자서 온 학급을 상대하여 싸운 것도 기억하자. 네, 기억해요. 기억해요. 하고 소년들은 또 외쳤다. 그 애는 참 용감했어요. 그 애는 참 착했어요. 아, 난 얼마나 그 애가 좋았는지 몰라. 하고 콜랴가 소리쳤다. 아, 얘들아. 내 귀여운 친구들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무엇이든 훌륭하고 옳은 일을 할 때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질 거야. 그래요. 그래요. 소년들은 감격에 찬 소리로 호응했다. 카라마조프 씨, 우린 당신이 좋아요. 누군지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것은 카르타쇼프의 목소리 같았다. 우린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좋아요. 하고 소년들은 일제히 되풀이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카라마조프, 만세! 콜랴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그리고 죽은 소년의 기억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알류샤는 정감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영원히 살아있기를. 소년들이 다시 호응했다. 카라마조프 씨! 하고 콜랴가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일류샤도 누구도 다 만날 수 있다고 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정말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서로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옛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알류샤는 한편 웃으며 한편 환희에 차서 대답했다. 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콜랴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자, 이젠 그만하고 일류샤의 추도식에 가자. 그리고 마음 놓고 블리니를 먹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인데 그건 또 그것대로 좋은 점이 있는 거야. 알류샤는 웃었다. 자, 가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언제까지나 그렇게 합시다. 일생 동안 손에 손을 잡고 갑시다. 카라마조프, 만세! 콜랴가 또 한 번 감격에 겨워 소리치자
다른 소년들도 일제히 그의 환성에 호응했다.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저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번역 이동현.